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유치권이라는 제도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이 유치권은 그렇게 어떤 물건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자가 채무자가 그 채무를 변제 안 하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채무자가 맡겨놓은 물건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자기 채권을 안전하게 해소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유치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이 채권을 안전하게 변제받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채권 변제를 위한 담보제도입니다. 그래서 채권을 안전하게 변제받기 위한 담보제도로서 우리 법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다. 이게 바로 취지예요. 이 유치권의 취지. 다만 이것은요, 우리 법적으로 보면 이 유치권이란 것은 우리 민법에 일정한 요건을 만들어 놓고 그 요건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발생하는 담보 물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법정 담보 물건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당사자 합의를 통해서 담보 물건 이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민법에서 만들어 놓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발생하는 담보 물건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채권자가 자기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 물건을 주인한테 안 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유치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늘은 이 강좌에서 말입니다. 유치권이 어떻게 하면 성립하고 또 유치권이 성립했을 때 그 유치권자는 어떠한 그 물건을 타인의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또 만약에 유치권자가 자기가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민법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가 이런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이번 시간에 강의를 하고 유치권이 발생했을 때 유치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즉 유치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권능이 존재하는데 그 유치권 내용으로서의 효력, 유치권자가 어떤 것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별도로 강의를 하나 만들어서 이 강좌를 제공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유치권이라는 것은 자기의 채권을 안전하게 변제받기 위해서 당해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그 물건을 이 유치란 말은 반환을 거부하는 거죠. 반환을 거부하는 작용입니다. 거절.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계속 그 타인의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로서 물권입니다. 그 물건을 꽉 지배하는 권리다. 그래서 그 지배하고 있고 변제가 이루어지면 채권을 변제하면 그때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물건을 주인한테 돌려준다 이 말이죠. 자, 그런 면에서 채권 안전장치로서 담보 기능하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아서 법정 담보 물건이라 그래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유치권이 어떤 요소가 이렇게 갖추어지면 우리 민법상으로 당연히 이 유치권이라는 물건이 발생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첫 번째가 뭐냐? 그 대상물은 채권자 자기 소유물이 아닌 다른 사람 소유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하냐면 타인 소유의 물건이거나 유가 증권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자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면 된다 이 말이죠. 굳이 채무자 소유 물건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제3자 소유물이어도 관계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동차를 이렇게 친구 차를 빌려가지고 잠깐 타고 자기 일 보러 갔다가 사고가 나서 그것을 만약에 이 빌린 사람이 카센터 사장님한테 수리를 의뢰해가지고 고쳤다. 그러면 소유자 그리고 그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채무자인 그 빌린 친구분
이 다 다르죠. 이때 카센터 사장님은 주인이 누구냐를 묻지 않고 자기 소유물이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그 수리비를 줄 때까지는 그 자동차를 계속 가지고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계속 가진다는 게 바로 유치한다는 것이죠. 계속 점유한다. 이 말을 유치한다. 우리가 옛날에 보면 유치장, 뭐 경찰서 유치장 있다 그랬잖아요. 유치장. 그래서 가두어 놓고, 다른 데 못 나가게 이렇게 하는 걸 유치장이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에 유치라는 말은 그런 뜻과 같습니다. 이렇게 꽉 쥐고 있고, 이걸 누구한테도 뺏기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유치권이 발생할 수 있는 대상 목적물은 대상물이라고 그러죠. 대상물은 타인의 소유 물건이거나 유가 증권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 물건 속에는 물론 동산과 부동산 전부 다 될 수 있죠. 그래서 타인 소유의 동산이거나 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물건에 대하여 유치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 또 유가증권, 타인 소유 유가증권도 가능하다. 예컨대 유가증권이라는 것은 상품권 같은 거죠. 상품권, 주식, 뭐 예컨대 외화에 해당되는 달러, 또 뭐 수표, 또 뭐 이런 것 등등을 유가증권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유가증권. 그게 이제 타인 소유의 유가증권이면 이것도 역시 유치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타인의 물건에 대하여 채권자가 점유를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점유 계속. 그리고 이 점유를 계속하는데 이 점유할 때 적법하게 점유가 개시되어야 돼요. 따라서 남의 물건을 슬쩍 훔친 사람은 불법하게 점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훔친 사람은 유치권이라는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 처음부터. 그래서 이게 점유를 계속하는 상태여야 되고 그 점유는 적법하게 점유가 개시되어야 한다. 이게 꼭 필요해요. 자, 이때 여기에 이 점유를 계속한다 할 때 점유는 이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직접 점유를 하든 아니면 용역회사에 이걸 보관시켜 가지고 관리하게 해서 점유하게 하든 관계없습니다. 이때는 간접 점유하는 것이죠. 채권자가 간접 점유 이렇게 해야겠죠. 물론 여기서 점유라는 개념은 점유라는 말은 어떤 물건을 사실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왜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느냐를 묻지 않고 현실적으로 그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면 점유가 있다 이렇게 해요. 개념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점유를 함에 있어서 점유 형태는 두 가지 있을 수 있다. 채권자가 직접 그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직접 점유인 경우도 있고 용역회사에다가 이 물건을 당신들이 잘 보관해라 이렇게 해서 관리를 위탁한 상태도 이 채권자는 간접적이지만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모두가 점유로 인정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을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데 그 타인의 물건과 발생된 채권이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물건과 관계에서 채권이 발생해야 된다. 이런 거죠. 채권 발생. 자, 여기서 조심할 거는요. 이 발생된 채권이 반드시 이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발생되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채권 발생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련되어서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 관계는 이걸 우리는 아주 밀접한 관계인 결연관계가 있어야 한다. 물건 또는 유가증권과 채권, 발생된 채권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걸 결연관계를 한다. 보통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된 채권 이런 이야기죠.
이걸 우리는 결연관계라고 하는데, 결연관계는 대표적인 예를 들면 바로 어떤 물건에 비용을 투입한 사람, 타인의 물건에 비용을 투입해서 수리했다든가, 고쳤다든가, 혹은 더 좋은 물건을 개량하기 위해서 투입한 비용을 들였다라고 하면 나중에 주인한테 말이죠. 당의 물건의 소유자한테 비용 정산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죠. 이걸 우리는 보통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컨대 임차인이 임대인의 물건을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다가 고장이 난다든가 하면 수리를 만약에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서 수리했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을 임대인한테 즉 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그 임차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니까 결연관계가 있다 이렇게 하죠. 비용 상환 청구권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죠. 비용 상환 청구권 같은 것이 결연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채권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죠?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을 주장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 외에도요, 타인의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배상 청구권 같은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타인의 물건과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이 채권이 결연관계가 있죠. 그러면 타인의 이 물건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입은 사람이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권에 의한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는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공사대금 채권도 여기 들어갈 수 있죠. 예컨대 건물을 지어줬다. 그러면 공사 대금을 받기로 했는데 공사 대금을 안 준다. 그러면 건물 지은 건물을 건물주한테 넘겨주지 않고 공사한 사람이 점유를 하면서 유치할 수 있다 이 말이겠죠. 공사 대금 청구권. 이것도 공사한 그 물건에 대해서 그렇죠. 또 수리한 경우도 마찬가지죠. 수리비 채권, 수리비 청구권. 예를 들면 건물 주인이 여름이 되니까 비가 자꾸 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사업자에게 이게 방수 처리 좀 해달라 건물에서 2천만 원 주기로 하고 그 건물에 방수 처리를 의뢰해서 이렇다면 당연히 그 공사업자는 어떻게 해요? 2천만 원 수리비 채권이 생기죠. 그것은 그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되면 수리비 채권을 근거로 해서 2천만 원 안 주면 그 건물을 자기가 딱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겠죠. 뭐 이런 등의 청구권, 채권이 바로 물건에 관련하여 발생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우리 판례 같은 경우 대표적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매매 계약을 통해서 매수한 사람이 대금을 지급하고 그 매매 계약을 통해서 취득했습니다. 매도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매매 계약 자체가 어떤 사유로 무효가 되어버렸네요. 뭐 취소가 됐거나 해제가 됐거나 또는 기타 무효 사유로 인하여 그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되면 이때는 매수인은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매도인 소유물이 되거든요. 왜? 매매 계약이 무효니까 소유권을 가질 수 없잖아요. 매수인이. 그죠? 이럴 때 이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는 이 매도인의 물건에 관해서 대금 반환 청구권이 발생했죠. 매수인한테는 그죠? 매도인에 대해서 내가 지급했던 그 대금 돌려달라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되죠. 자, 이때 그 물건, 즉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대금 반환 채권, 이것은 결연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판례가요. 그래서 그 매수인은 대금 반환 받을 때까지 매매 목적물,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그 물건을 계속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대표적인 결연관계에 있는 채권이다. 그러나 결연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 행사 못한다라는 채권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입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한테 줬던 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차 받아서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임대인 소유 물건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결연관계가 있다면 유치권이 발생하는데 우리 판례는요.
대법원에서는 그 결연관계를 부정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근거로 해서 임차 목적물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결연관계가 없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또 만약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보증금 외에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했다라는 약정이 있다면 임대차가 종료되면 권리금에 대한 내용을 이 임차인이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권리가 발생하더라도 그 권리금은 임차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 반환 청구권을 기초로 해서는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등등 결연관계가 없는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요. 네 번째는 이 발생된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해 있어야 합니다. 즉, 채권자가 자기한테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그 채무자한테 지금 당장 변제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변제기 또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변제기 또는 이행기가 도래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요. 다섯 번째는 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별도의 유치권 발생에 대해서 우리 유치권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특별한 약정을 한 적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 계약을 할 때 이 채권 변제기 도래하더라도 나 유치권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채권자가 이렇게 약속을 해 줘 버렸다면 그때는 설령 결연관계가 있는 채권이 발생하더라도 유치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에 관한 별도의 배제하기라는 약정을 하지 않았을 때 한해서만 유치권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게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배제하기로 당사자 간에 특약을 한 적이 없다. 그럴 때만 유치권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치권을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5가지예요. 이 5가지가 완벽히 갖추어지면 유치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첫 번째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일 것. 두 번째는 점유를 계속하고 있어야 되고 채권자가 그리고 점유 개시할 때는 적법한 점유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채권이 발생되는 것이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과 또는 유가증권과 결연관계를 갖춘 채권으로 발생돼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채권 발생된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이고요. 마지막 5번째는 소극적 요건이라고 표현하는데 당사자끼리 유치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이러한 약속을 별도로 한 적이 없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 되면 자동적으로 유치권이 우리 민법상으로 당연히 발생해 버립니다. 그래서 법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발생한다라는 말에서 법정이라고 하죠. 법정 담보물권이다. 자, 이렇게 유치권이 발생하면 타인의 소유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채권자가 점유를 가지고 있죠. 점유하니까. 자, 그렇다면 당연히 타인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심조심 다루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 가지고 있는 물건이 부서지게 만든다든가 훼손한다든가 아니면 또 이 물건을 어떻게 해서 잃어버린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유치권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민법적으로 유치권자한테 일정한 의무를 부과시킵니다. 민법에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여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니 너 채권 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하는 동안은 조심해서 다루어라. 그래서 유치권자한테는 일정한 의무가 생깁니다. 자, 유치권자 의무는 어떤 거냐 하면 첫 번째는 타인의 물건을 자기 채권을 안전하게 변제받기 위해서 자기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아주 조심조심해서 다뤄야겠죠. 이거를 우리가 법적으로 뭐라 하냐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주의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주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렇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그 물건을 보관해라 이런 말입니다. 자기 물건처럼 다루는 게 아니라 아주 조심해서 다루라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부주의함이 없이 그래서 관리를 해라. 주의를 다해라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줄여서 선관주의 의무 이렇게 합니다. 법률 용어로 이렇게 불러요. 선관주의 의무.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자, 이걸 다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타인의 물건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또, 이 채권자, 유치권자가 말이죠. 자기의 채무를 위해서 담보로 이 타인의 물건을 제공하면 안 되겠죠. 또, 이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유치권자가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유치권자는 당의 유치 목적물을 사용 금지하고 다른 사람한테 대여하는 거 금지하고 또 자기의 채무를 담보하려고 다른 채권자한테 이렇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 담보 제공하는 것, 이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민법에서 딱 정해놨어요. 사용하지 마라. 유치 목적물을 다른 사람한테 대여하지 마라. 그리고 유치권자 너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다른 자기의 채권자한테 담보로 제공하지 마라. 그 물건을. 이렇게 법에서 금지하도록 법으로 만들어놨다. 이걸 사용, 대여, 담보 제공 금지 의무다. 이렇게 합니다. 다만 소유자인 채무자가 이 사용하는 것, 대여하는 것, 담보 제공하는 것 미리 허락할 수도 있겠죠. 이게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소유자, 그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으면 승낙이죠. 승낙을 받으면 이때는 사용도 할 수 있고 대여도 할 수 있고 담보 제공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때는 허용됩니다. 이런 경우에만, 그렇죠? 예외적으로. 자, 이런 의무를 꼭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두 가지 의무를 크게 나누면, 그죠? 선관주의 의무를 유치권자가 부담하고 일반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말이죠. 유치 목적물을 사용, 다른 사람한테 대여하는 것, 또 자기 채무를 위한 담보 제공, 이런 건 못하게 해놨다. 이렇게. 자, 이러한 의무를 만약에 유치권자가 위반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유치권자가 이러한 자신의 의무를 이 중에 어느 한 개라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이래 되면요.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했다. 지금 당장 내놔라. 돌려주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 하면 채무자는 유치권이 소멸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주장할 수 있다. 이걸 우리는 법에서는 유치권 소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채무자는 지금 자기의 소유자이기도 하고요. 자기 물건을 채권자인 유치권자가 꽉 쥐고 점유하고 있잖아요. 유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자기 물건을 자기 멋대로 사용한다든가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채무자 자신한테 뭐 허락도 안 받고 또 그 물건을 유치 목적물을 다른 사람한테 막 빌려주기도 하고 또 자기 유치권자 자기 채무를 위해서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고 또 아주 조심해서 부주의하지
함이 없이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 물건처럼 막 이렇게 던져두고 말이죠. 관리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치권자는 이 법에서 정해놓은 의무를 위반했죠. 위반하면 여기에는 채무자는 즉시요 바로 유치권자한테 유치권 소멸했다. 그러니까 그 목적물은 돌려주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말입니다. 이 채무자의 유치권 소멸 청구권 이 권리는 법에서는 이렇게 유치권을 소멸 청구할 수 있다라고 청구권 할 수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소멸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바로 소멸해 버려요. 그래서 이 권리를 행사하면 곧바로 즉시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이렇게 돼요. 즉시 소멸해요. 그러니까 유치권 소멸했으니까 돌려줘. 그러면 곧바로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즉시 이렇게. 따라서 여기에 우리는 이런 권리를 뭐라 그러냐면 민법 규정에는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청구권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 청구권은 우리가 말하는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돈 갚어 이렇게 청구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바로 소멸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곧바로 그러한 법률 관계가 형성된다는 의미에서 이는 성질상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청구권이 아니라 법 규정에는 이렇게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권리의 성질 자체는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의 성질이다. 이렇게 우리 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청구하면 바로 소멸이라는 현상이 즉시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시 형성되니까 바로 그 목적물, 유치물을 돌려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유치권에 관한 내용은요. 부동산 경매라든지 이렇게 경매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능이. 어떤 부동산의 경매 물건에 대해서 가보면 어떤 채권자가 나 유치권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신고해 놓은 게 많아요. 그러면 과연 진짜 그 사람이 유치권이 있는가는 법원이 소송하기 전까지는, 별도로 소송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법원이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다투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때 유치권이 성립했는지 안 했는지는 방금 우리가 강의했던 유치권 성립 요건 5가지가 다 갖추어져 있는 걸 다 검토해 봐야 돼요. 그 5가지 한 개라도 흠결이 있으면 유치권, 아무리 유치권자 주장하더라도 그거는 허용되지 않겠죠. 그래서 5가지를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인가. 두 번째는 그 물건을 점유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적법하게 점유한 것인가. 세 번째는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네 번째는 발생된 채권이 변제기에 지금 도래해 있는가. 그리고 5번째는 그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 같은 게 있었던가 없었던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요. 만약에 설령 유치권이 이 5가지 다 갖췄기 때문에 성립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의무를 위반한 게 없는가를 더 봐야죠. 유치권자가 자기 멋대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자기 마음대로. 아무 권한도 없이 유치 목적물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또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것은 없는가. 또 자기 채무를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담보로 제공한 적은 없는가. 이런 걸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위반하면 곧바로 유치권 성립하더라도 소멸했다 하는 순간에 돌려받을 수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치권은 성립 요건과 유치권자 발생했더라도 유치권이 그 의무 위반한 사항으로 인하여 유치권 소멸시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로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치권은 사실상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문제이기도 하고 특히 경매 관계되면 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럴 때 실제로 그 유치권이 성립한 것인가 성립하지 않은 것인가 또 유치권자가 의무를 위반한 점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경매 받아도 되는가 또 받으면 위험한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유치권을 통해서 오늘 성립하는 모습과 또 유치권자가 해야 할 의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유치권을 이렇게 부정하는 방법 또는 유치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강구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하면서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